전주 예곽, 한옥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 최민주는 매일 아침 나무 울타리를 지나 작은 초등학교로 향했다. 다른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음악을 들으며 걸었다. 하지만 민주는 손에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다. 그 상자는 그의 할아버지가 30년 전부터 간직하던 물건이었다. 나무로 만든 일본식 주판, 작은 숫자와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 민준에게 그 주판은 단순한 계산기를 넘는 의미였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숨결이었고 그의 첫 수학 교과서였다. 학교에서는 민준이 느린 아이로 불렸다. 어떤 문제든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길었고 선생님의 질문에 가장 늦게 손을 들었다. 아이들은 종종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는 아직도 나무주판 써. 요즘 애들은 AI 계산기 쓰는데 촌스럽게 뭘. 민준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수많은 알맹이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소리는 세상의 소음보다 훨씬 선명하고 따뜻했다. 할아버지 최동길은 전쟁 이후 시골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분필도 종이도 부족했던 시절, 그는 주판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수학은 단지 정답을 찾는 기술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수학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질문을 사랑하는 연습이란다. 민주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판을 익히면서 조금씩 느꼈다. 숫자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느껴지는 조용한 기쁨. 속도보다 정확성, 정확성보다 집중력, 그리고 집중력 너머의 고요. 그날은 다른 평일과 달랐다. 한수영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특별한 공지를 전했다. 전국 초등수학 경시대회 예선이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이번 주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교실 안이 술렁였고 몇몇 아이들은 벌써 전략을 짰다. 서울에서 유명한 학원 다닌다던 재현이도 나온다던데. 우리 반은 가봤자 그냥 들러리 아냐. 하지만 민주는 그 순간 속으로 작은 결심을 했다. 내 방식대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민주는 주판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손주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대회에 나가고 싶구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말했잖아요. 주판은 마음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그게 진짜라면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주판을 밀어주었다. 그럼 오늘부터 마음의 계산을 다시 시작해보자꾸나. 며칠 후 민주는 교무실에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영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말했다. 민준아, 너 정말 나갈 생각이니? 요즘 대회 수준 높은 거 알지? 아이들은 태블릿으로 수천 문제를 푸는 시대야.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가 가진 걸로 한번 해보려고.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해. 쉬운 싸움은 아닐 거야. 그날부터 민준의 하루는 달라졌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그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연습에 매달렸다.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방 한켠에서 주판을 꺼냈다. 처음엔 숫자들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틀리고 또 틀리며 실망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틀리는 것도 계산이란다. 진짜 계산은 그 다음부터야.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다. 몇 주가 흘렀고 대회 날짜가 다가왔다. 한수영 선생님은 민준을 교실 뒤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혹시 필요하면 이 계산기 써도 돼. 규정 위반은 아니니까. 민준은 그 계산기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전 괜찮아요. 마음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 말에 선생님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믿는 걸 끝까지 밀고 나가봐. 드디어 대회 당일이 다가왔다.
민주는 새벽 일찍 일어나 교복을 다려입고 출발 준비를 했다. 할아버지는 작은 주먹밥을 싸서 건네주며 말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 길을 가렴. 숫자는 배신하지 않아. 그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학교 앞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 대표들과 함께 광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주판의 리듬을 마음에 그렸다. 알맹이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상상하며 고요히 숨을 들이마셨다. 경시대회 예선은 광주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대형 행사였다. 민주는 학교 대표 중 막내였고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였다. 다른 아이들은 최신 태블릿을 들고 문제를 복습하고 있었다. 일부는 수학학원에서 받은 예제집을 쌓아놓고 있었다. 그 틈에 나무 주판을 꺼낸 민주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다. 몇몇 아이들이 힐끗거리며 수근거렸다. 쟤는 뭐야? 주판을 아직도 써. 진짜야. 그건 그냥 장식품 아니야? 요즘 누가 그걸로 계산해? 민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주판을 손질했다. 나무 알맹이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만지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경기장 안은 조용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책상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었고 감독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모든 전자기기는 제출해주세요. 태블릿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독관의 목소리에 몇몇 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손을 들었다. 주판도 제출해야 하나요? 감독관은 그를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주판은 괜찮습니다.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네요. 주위가 술렁였지만 곧 조용해졌다. 민주는 자신이 가진 무기가 흔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문제지가 배포되고 대회가 시작되었다. 처음 몇 문제는 간단한 덧셈과 뺄셈이었다. 민주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주판 위를 스쳤다. 알맹이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정확한 수치를 만들어냈다. 중간쯤 가자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소수점 계산, 응용 문제, 시간 내 연산. 일부 학생들은 답을 적지 못하고 멈칫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다. 문제를 읽고 이해하는 시간은 길었지만 한 번에 정답을 적었다. 모든 계산은 머리와 손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춘 결과였다. 가장 마지막 문제는 특별한 형식이었다. 계산이 아니라 수학이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서술형 문제. 민주는 문제를 읽고 펜을 멈췄다. 그는 창밖으로 잠시 눈길을 돌렸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폭격이 멈춘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나무판과 주판으로 수를 가르치던 시절. 칠판이 없어서 모래 위에 숫자를 그리던 장면. 그 모든 기억이 민준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에게 수학은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정답을 찾기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묻는 시간이다. 주판은 느리지만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속도보다 방향, 정답보다 과정. 그것이 나의 수학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결과를 이야기했다. 생각보다 어려웠어. 특히 마지막 서술형이 이상했지. 수학인데 왜 감정을 묻지? 그게 뭐가 중요해? 민주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뒤 학교로 예선 결과가 도착했다. 민주는 교무실로 불려가 한수영 선생님과 마주 앉았다. 결과 나왔다. 축하해, 민준아. 본선 진출이래. 민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통과할 거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정말이요. 주판으로도 가능한 거였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보여주었다. 내가 통과한 건 단순히 계산이 빨라서가 아니야. 마지막 서술형,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았다. 수학을 수단이 아닌 철학으로 접근한 아이는 드물거든. 그날 오후
민주는 집에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식 한 조각을 건넸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란다. 본선은 훨씬 크고 보는 눈도 많을 거야. 하지만 흔들리지 마. 숫자는 언제나 진실을 말해주니까.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주판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랜만에 별을 바라보았다. 숫자가 별처럼 또렷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진심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전국 수학 경시대회 본선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민준에게 서울은 멀고 낯선 도시였다. 지금껏 그는 한 번도 전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의 삶은 학교, 집, 그리고 할아버지의 방 사이를 오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그는 주판 하나 들고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학생들과 겨루어야 했다. 예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교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처음엔 친구들이 와, 본선 진출했대 하고 놀라워했다. 하지만 곧 분위기는 변했다. 그거 그냥 운안이야. 요즘 세상의 주판으로 설마 진심으로 믿는 거야. 일부는 그를 인정했지만 일부는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조용히 모든 말을 받아들였다. 그는 애써 웃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단지 더 집중해서 연습했다. 주판을 손에 쥐면 마음이 차분해졌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다. 그는 점점 주판 없이도 계산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랐다. 머릿속으로 알맹이들을 움직이며 숫자를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그걸 마음의 주판이라 불렀다. 한수영 선생님은 그런 민준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방과 후 그녀는 그를 교실로 불렀다. 민준아,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똑똑한 아이들이 몰릴 거야. 특히 서울국제학교의 서재현, 들어본 적 있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AI 기반 수학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해. 전국 모의고사 전 과목 만점이래. 선생님의 말에도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괜찮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며칠 후 교육청에서 대회 안내문이 도착했다. 민준과 선생님은 서울행 기차표를 받고 일정을 확인했다. 대회는 2박 3일간 진행돼. 첫날은 오리엔테이션, 둘째 날은 시험, 셋째 날은 발표와 시상식이 있어. 교복 단정히 입고 발표 준비도 해두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가방 한쪽에는 항상 그렇듯 주판을 조심히 넣었다. 기차 안에서 선생님은 그에게 말했다. 서울은 생각보다 빠르고 복잡한 도시야. 사람들은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왜 이 길을 걷는지 잊지 마.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거예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마음으로 계산하면 틀리지 않아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거대해 보였다. 높은 빌딩, 복잡한 간판, 사람들의 빠른 발걸음. 민주는 잠시 위축되었지만 주판이 손에 닿자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들은 숙소로 향했고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방 키를 받고 혼자 침대에 앉았다. 저녁엔 참가자 전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사회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래의 수학 천재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의 열정과 실력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입니다.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혼자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그의 주판을 보고 수근거렸다. 저게 바로 전주에서 올라온 주판 소년이래. 아직도 아날로그 쓰는 거 솔직히 관종 아니냐? 이런 대회에 그런 거 들고 오는 건 무례한 거지. 그들은 소리내어 웃었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숙소로 돌아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자신을 향한 조롱, 선생님의 조언,
그리고 할아버지의 조용한 눈빛이 교차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고 주판을 꺼냈다. 작은 책상 위에 놓고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주판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다시 집중을 되찾았다. 다음 날 아침 대회가 열리는 본관 강당으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정장처럼 단정한 교복을 입고 줄지어 앉았다. 무대 앞에는 카메라와 기자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대회는 교육방송에서 중계되는 큰 행사였다. 사회자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말했다. 자, 이제 제1회 창의 수학 융합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여러분의 사고력과 철학을 시험합니다. 시험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부는 속도, 2부는 응용, 3부는 논술이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펜을 들었다. 첫 문제부터 집중력을 끌어올려 계산을 시작했다. 손은 더 이상 주판 위에 있지 않았다. 이젠 머릿속에서 주판이 움직이고 있었다. 문제 1번은 단순한 사칙연산이었다. 숫자는 길었지만 민준의 머릿속에선 주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손을 거의 쓰지 않았다. 펜 끝으로만 답을 적고 눈은 계속 문제를 스캔했다. 다른 학생들은 태블릿과 유사한 디지털 훈련기계 경험을 떠올리며 손가락으로 공중을 누르듯 입력 연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다만 머릿속의 조용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2부는 응용 문제였다. 수열, 확률, 비율과 같은 문제들이 실제 상황과 섞여 있었다. 특히 하나의 문제는 마트 할인율과 구매 전략에 대한 것이었다. 민주는 머릿속으로 수치를 정리하고 차근차근 계산해 나갔다. 마치 장바구니에 상품을 하나씩 넣는 듯한 감각. 할아버지와 함께 시장을 다니며 가격을 암산하던 기억이 문제풀이를 더 생생하게 만들었다. 그는 숫자를 단지 숫자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삶의 일부, 관계의 일부였다. 시험 시간이 절반 이상 흘렀고 교실 안엔 종이 넘기는 소리와 펜 굴리는 소리만 가득했다.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산기를 들듯 손을 움직였고 일부는 고개를 젖히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주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문제를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읽고 풀었다. 그에게 수학은 퍼즐이 아니라 이해의 언어였다. 마지막 문제는 시험지 뒷면에 조용히 적혀 있었다. 수학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입니까? 지문은 그 아래 덧붙였다.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히 표현해 주세요. 민주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속에 할아버지의 모습과 그가 처음 주판을 만지던 날을 떠올렸다. 나무 알갱이의 감촉,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숫자가 천천히 자신의 일부가 되어가던 순간들. 그는 첫 문장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내게 수학은 질문이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조용한 노력이다. 정답은 하나일 수 있지만 그 답에 도달하는 길은 무한하다. 나는 주판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내가 진짜 배우는 것은 계산이 아니다. 나는 집중을 배운다. 조용함 속에서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운다. 수학은 나에게 빠름이 아니라 깊음을 가르쳐준다. 글을 쓰는 동안 그는 울고 싶을 만큼 고요했다. 시험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아버지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다. 그의 글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기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공식보다 더 깊게 닿을 수도 있었다.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3355 복도를 빠져나갔다. 민주는 마지막까지 책상을 정리하고 일어났다. 밖에서 기다리던 한수영 선생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땠니?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수학을 처음 좋아하게 된 이유를 다시 떠올렸어요. 속도를 잊고 방향을 기억하게 됐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가진 가장 강한 무기야.
그날 저녁, 민준과 선생님은 숙소 근처 작은 분식집에 갔다. 따뜻한 떡볶이와 오뎅 국물이 몸을 녹여주었다. 민준은 배를 채우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빨리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조용히 제 길로 가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 말에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야. 며칠 후 대일 결과 발표 날이 되었다. 교육청 사이트에는 본선 최종 수상자 명단이 공개되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기사와 인터뷰를 준비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회엔 감성 문제까지 나오더라. 수학의 철학이 일린 말. 주판 들고 등장한 학생, 실력 인정. 이런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민준은 상을 받지 못했다. 최우수상도, 우수상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맨 아래 작고 조용한 칸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창의수학 특별상 최민준, 전주문화초. 사고력과 수학적 감수성 부문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 선정. 그 상은 시험 점수와는 무관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서술형 글에 감동을 받았고 그가 보여준 사고의 깊이와 정서적 접근법을 높이 평가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언론은 그를 주판소년, 느림의 철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그의 글 일부가 캡처되어 수천 건 공유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 모든 반응보다 가장 먼저 할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했다. 그는 전주행 기차 안에서 상장과 함께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심사위원이 직접 쓴 짧은 코멘트였다. 최민준 학생, 당신의 수학은 조용하지만 깊었습니다. 속도는 잊혀지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전주로 돌아온 첫날 밤, 민준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그의 이름이 적힌 뉴스 기사들이 스마트폰 속에 퍼져 있었다. 주판 소년의 철학적 수학 해석, 감동과 논란 동시에 불러일으켜. 미래는 AI인데 주판이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나? 느림과 전통을 고집한 소년, 시대착오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민준은 기사들을 하나씩 읽다가 휴대폰을 껐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 가득했고 그의 방은 낯설게 느껴졌다. 자신을 응원하는 글도 있었지만 조롱하거나 예곡하는 댓글도 있었다. 그냥 감성팔이야. 진짜 실력 있었으면 상 받았겠지. 주판. 아날로그 미화 좀 그만해라. 요즘 애들 주판은커녕 연필도 안 써. 그 말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박혔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주판을 꺼내 손에 쥐었다. 나무 알맹이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다. 민준은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걸까? 그냥 이상한 아이로 보인 건 아닐까? 내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된 건 아닐까? 다음 날 학교에 가니 교문 앞에서 몇몇 친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너 뉴스에 나왔던 거 봤어. 진짜 멋있더라. 근데 좀 튄 건 사실이야. 우리 학교에서 그런 애가 나올 줄이야.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민준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에 들어서자 한수영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왔다. 민준아, 인터뷰 요청이 몇 건 들어왔는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도 괜찮아.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때로는 방향을 흐리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처음의 마음을 다시 떠올려야 해. 수업이 끝나고 민준은 혼자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그는 조용한 공간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책상에 앉아 주판을 꺼내려다 문득 손을 멈췄다. 그날따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도 어지럽고 숫자들이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그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다. 민주는 다가가 조용히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칼질을 이어갔다. 나무 가루가 바람에 흩날렸고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은 숫자보다 말들이 더 무서운 세상이야. 사람들은 정답보다 빠른 결론을 원하지.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할아버지는 칼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잘못한 게 아니란다. 너는 너만의 방식으로 진심을 보여줬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진심은 절대 가볍지 않아. 세상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민주는 조용히 물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변화는 늘 불편함을 안겨주거든. 내가 보여준 건 단지 수학이 아니라 속도에 중독된 세상에 대한 질문이었어.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당황하는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오랜만에 방에서 주판을 꺼냈다. 이번엔 계산을 하지 않았다. 단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알맹이를 움직이며 처음 주판을 배우던 날을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손, 마루에 앉은 두 사람. 조용히 흘러가던 시간의 감촉. 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니라 속도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한수영 선생님께 찾아가 말했다. 선생님, 저 인터뷰 하나만 하겠어요. 어디까지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말로 전할 수 있는 자리라면요. 선생님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세상에 말해줘. 빠른 길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민준이 출연하게 된 방송은 지역 방송국의 교육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제목은 미래의 수학, 어디로 가는가였다. 기획자는 수학 교육의 다양성과 변화 가능성을 다루고 싶어 했다. 인터뷰는 조용한 학교 도서관에서 촬영되었다. 민주는 교복을 입고 책상 위에 주판을 놓은 채 앉아 있었다. 촬영 감독은 주판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다. 진짜 오래된 물건이네요. 지금도 쓰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처음엔 단순한 계산 도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마음을 정리하는 도구예요. 기자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민준 학생, 왜 요즘 시대에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하게 됐나요? 민준은 조금 생각한 후 또박또박 말했다. 주판은 느려요. 대신 저를 기다려줘요. 제가 숫자를 이해할 시간을 주고 집중할 공간을 만들어요. 그 과정이 좋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촬영이 끝난 후 제작진은 놀란 눈치였다. 한 명의 학생이 수학을 이토록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날 밤 방송 예고편이 SNS에 공개되자 짧은 시간 안에 수천 개의 공유가 이뤄졌다. 이 아이 말에 울컥했다. 우리 아이도 이런 시선으로 수학을 봤으면 속도만 강조하는 교육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꼈다. 다음 주 방송이 정식으로 전파를 탔다. 영상 속 민주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눈빛을 가졌다. 그의 말은 어렵지 않았지만 깊었다. 수학은 정답보다 질문을 오래 붙잡는 힘이에요. 틀려도 괜찮아요. 질문을 계속한다면 그건 이미 배움이니까요. 방송 이후 학교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몇몇 교사들은 교실에서 속도 위주의 문제풀이를 잠시 멈추고 학생들과 수학의 의미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왜 우리는 정답만을 향해 달려가야 할까? 틀린 답 속에도 배움이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신만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다. 한수영 선생님은 민준을 교무실로 불렀다.
민준아, 너 인터뷰 이후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 몇몇 선생님들이 내 이야기를 수업에 활용하고 계셔.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뭘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아,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자신이 믿는 걸 작은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야.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며칠 뒤 또 하나의 편지가 학교에 도착했다. 이번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민준의 방송을 아이들과 함께 시청했다는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이 처음으로 수학에 대해 자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아이는 이제 수학이 무섭지 않다고 했죠. 그건 아마 민준 학생 덕분일 거예요. 편지를 읽은 민준은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그는 자신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자신의 느린 걸음이 누군가에겐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날 밤 민준은 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느리게 가는 것도 누군가에겐 용기가 된다. 그 문장을 읽고 그는 다시 주판을 꺼냈다. 이제는 연습이라기보다 자신을 다시 정돈하는 시간이었다. 알맹이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 말아. 그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다. 그는 숫자보다는 그 숫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있었다. 며칠 후 한 교육 포럼에서 창의적 수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공개 강연이 열렸다. 강연자 명단에는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최민준 전주문화초등학교 6학년. 민준은 발표를 준비하며 고민이 많았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나를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그는 본인의 경험을 담담히 풀기로 했다. 발표 당일 강연장은 교사, 학부모, 교육 관계자로 가득했다. 민준은 단상에 올라 주판을 책상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학을 오래 생각하는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주판은 저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민준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말보다 진실했다. 강연 이후 민준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어른들 앞에서 수학 이야기를 전했지만 정작 자신과 같은 또래 아이들에게는 말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문득 마을 아이들이 떠올랐다.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에 모여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학원에 가기 전까지 시간을 때우던 아이들. 민준은 조용히 종이에 글씨를 써서 마을 게시판에 붙였다. 주판으로 배우는 느린 수학교실 참가비 없음. 토요일 오전 10시 마을회관 2층. 첫 수업날 아이들은 호기심 반, 장난기 반으로 찾아왔다. 형, 이거 진짜 하는 거야. 게임보다 재미있으면 다행인데. 민준은 웃으며 주판을 하나씩 꺼내 나눠주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주판을 손에 들고 어리둥절해했다. 이걸로 뭐해? 계산기보다 느린 거 아냐? 근데 소리 되게 좋다. 딸깍딸깍. 민준은 차분히 말했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를 진짜로 느껴보는 것도 중요해. 그날 수업은 단순한 덧셈과 뺄셈이었다. 민준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주판의 원리, 손가락 움직임, 그리고 숫자의 감각. 어떤 아이는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고 어떤 아이는 재미를 느끼며 계속 손을 놀렸다. 하지만 민준은 누구도 다그치지 않았다. 틀려도 괜찮아. 지금은 숫자랑 친해지는 중이야. 그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편안해졌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부모가 회관 앞에서 민준을 기다렸다. 우리 애가 오늘 재미있었다고 하네요. 요즘 집중도 잘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혹시 계속 수업할 생각 있으세요?
민주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주말마다 아이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예전에 쓰던 주판을 기부했고 회관에는 작은 도서와 노트, 연습장이 쌓였다. 한 달이 지나자 민준의 수업은 마을 소문이 났고 인근 학교의 교사 한 명이 참관하러 왔다. 그는 수업이 끝난 후 민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넌 특별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움직이고 있구나. 혹시 우리 학교 방과 후 수업을 맡아볼 생각 있니? 작은 실험이지만 너처럼 새로운 시도를 환영하고 싶어. 민준은 당황했지만 마음 한켠이 설레었다. 생각해볼게요. 학교랑도 상의해보고. 며칠 후 학교에서는 이 제안을 두고 회의가 열렸다. 한수영 선생님은 적극 찬성했지만 일부 교사는 우려를 표했다. 아직 학생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부담 아닐까? 전통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보장이 있나?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교육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단순한 전통을 넘은 철학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민준은 방과 후 수업을 맡게 되었고 전교생 중 20명이 신청서를 냈다. 아이들은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교실에 들어왔다. 민준은 평소처럼 주판을 꺼내 아이들 앞에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수업은 조금 다를 거야. 정답을 빨리 찾기보다는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를 생각할 거야. 첫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민준은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의 한 교육 스타트업 대표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방송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민준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주판 앱과 함께 전국적인 교육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현대화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파할 기회예요. 그 말은 매력적이었다.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게 자신이 느낀 걸 전할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디지털 주판이라 그건 주판일까? 진짜로 손으로 느끼는 감각 없이도 그 깊이를 전할 수 있을까? 그는 고민 끝에 할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들었다. 그리고 한참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변화는 두려울 게 없단다. 기계가 나쁜 게 아니야. 문제는 그 기계가 너를 대신할 때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느림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느려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 방식이라면 어떤 형식이든 그 철학만은 잃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스타트업 측에 연락을 했다. 그는 조건을 하나 제시했다. 디지털 주판을 쓰더라도 첫 수업은 꼭 나무 주판으로 시작해야 해요. 아이들이 숫자를 손으로 느끼고 소리를 들으며 집중하는 경험을 해봐야 해요. 그 후에야 디지털도 진짜 의미가 생겨요.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그게 진심이라면 우리도 존중하겠습니다. 민준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숫자를 손으로 느끼는 수업 프로젝트는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교육 스타트업은 민준과 협력하여 각 지역 학교에 나무 주판 세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는 첫 수업 영상을 촬영하여 교사들에게 배포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은 주판을 손에 들고 말했다. 여러분이 지금 움직이는 이 작은 알갱이들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집중해서 움직여보세요. 그 안에 담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도 수학을 조금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수업을 도입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대안학교, 지역교육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아이도 이 방식으로 수학을 처음 좋아하게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민주는 놀라웠다. 작은 마을의 회관에서 시작된 수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는 들뜨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늘 말했듯 숫자와 진심은 조용히 퍼져야 오래 남는 법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다. 그는 가방도 던져두고 집 안으로 달려갔다. 거실에는 이웃 아주머니가 있었다. 민준아, 걱정 마. 할아버지 잠깐 어지러워서 병원 가신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어딘가 불안했고 민준은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병원 대기실에서 의사는 민준을 조용히 불렀다. 내가 보호자 맞지? 할아버지는 평소 고혈압 있으셨지? 이번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의식을 잠깐 잃으신 거야. 다행히 회복 중이지만 당분간은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시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면 안 돼. 민주는 병실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평소처럼 단단하던 손은 오늘따라 작고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그 모습을 보니 민주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지금껏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준 그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날 밤 민주는 병원 옥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강연장에서 보았던 조명들과는 다른 조용하고 까만 하늘이었다. 별은 많지 않았지만 그중 하나가 주판 알갱이처럼 느리게 깜빡이고 있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고 회복 병동으로 옮겨졌다. 민주는 거의 매일 병원에 들러 책을 읽어주거나 손을 잡아주었다. 가끔은 주판을 들고 와 함께 움직였다. 이 소리 기억나세요? 할아버지는 미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은 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저 진짜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제 제가 교육 아이콘이라고 하고 스타트업에서도 새로운 앱을 만들자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점점 겁나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너는 숫자를 가르치고 있지 않단다. 너는 질문을 가르치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는 건 답을 말해서가 아니라 그 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그러니 겁낼 필요 없어. 길을 잃는 건 내가 질문을 멈출 때야. 그 말은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다시 용기를 냈고 곧 있을 전국 교육 박람회 발표 준비를 시작했다. 이 박람회는 다양한 교사, 정책 담당자, 부모들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행사였고 그가 발표하는 주제는 손으로 배우는 수학, 마음으로 느끼는 숫자였다. 발표 전날 밤 민주는 병원에 들렀다. 할아버지는 피곤한 듯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민준이 다가오자 눈을 떴다. 내일 잘하고 무대가 넓을수록 더 천천히 걸어야 해. 민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손에 쥔 주판을 조용히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언제나 제 나침반이에요. 박람회 당일 민준은 단상 위에 올라 그날의 청중을 마주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은 수학을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오늘 느리게 질문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날 민준의 발표는 그 어떤 통계나 자료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주판을 직접 움직이며 전하는 감각은 청중을 조용히 집중시켰다. 박람회에서의 발표는 그 어떤 수치나 실험보다 강한 인상을 남겼다. 행사 후 여러 교육 관계자들이 민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당신의 말이 제 교육 방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느릴 권리를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날 밤 민주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박람회에서 받은 감사장이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그날 발표에 사용한 주판이 담겨 있었다. 창밖에 불빛이 흐르고 있었고 민주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한 결심을 품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다. 민준아, 병원에서 전화 왔어. 할아버지께서 오늘 저녁에. 그 말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민주는 모든 걸 이해했다. 숨이 멎은 듯 시간이 멈췄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이불을 덮은 채 고요히 누워 계셨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하진 않았지만 늘 그래왔듯 단단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았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담담한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가족과 이웃, 몇몇 학교 선생님들이 참석했고 그의 작은 친구들도 검은 옷을 입고 찾아왔다. 마을회관 주판 교실 아이들이 작은 편지를 모아 상자에 담아왔다. 할아버지, 민준이 형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 다 같이 기억할게요. 주판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 남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주는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창틀엔 빛바랜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책상 서랍 안에는 민준이 어릴 적 쓰던 주판이 천 조각에 곱게 쌓여 있었다. 그 아래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질문하는 손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노트를 펼치자 할아버지가 남긴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속도는 세상을 이기게 할 수 있지만 느림은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다. 수학은 계산이 아니라 관찰이다. 숫자 안의 사람을 보아야 한다. 민준이는 언젠가 이 노트를 볼 것이다. 그리고 자기만의 답을 쓸 것이다. 민주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다. 노트에는 주판의 기본 원리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메모, 그리고 민준에게라고 적힌 짧은 편지가 있었다. 민준아, 너는 내가 살아온 길을 그 누구보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따라왔다. 이제는 너만의 길을 만들 때다. 며칠 후 스타트업 본사에서 전국 수학 교육 캠프 계획이 발표되었다. 민준에게는 메인 강사와 프로젝트 디렉터 자리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다. 그건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교육 플랫폼의 상징이 되는 일이었다. 한수영 선생님도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제 너 진짜 어른들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너무 자랑스럽다,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제 자신이 말하는 모든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철학이 콘텐츠가 되어버리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마을회관을 찾았다. 교실은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했다. 딸깍딸깍 소리, 집중하는 눈빛, 틀려도 웃으며 다시 도전하는 모습. 그 풍경을 보며 민주는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스타트업에는 이렇게 회신을 보냈다. 저는 캠프에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의 시작은 반드시 손으로 직접 주판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술은 도와주는 도구일 뿐, 배움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며칠 후 대표에게서 답장이 도착했다.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철학을 지키는 방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민준 클래스로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다시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쳤다. 빈 페이지 한 구석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사람을 배우는 수학, 손으로 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주판 그림 하나를 그려 넣었다. 민준 클래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주판이라는 매개체는 느림과 집중, 그리고 손의 감각을 회복하게 만들었다. 그 안에는 단지 계산 능력이 아니라 배움의 태도가 담겨 있었다. 첫 수업이 열리는 날, 민주는 마을회관에서 사용하던 작은 주판을 들고 대형 강연장에 들어섰다. 수백 명의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명이 그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조용하고 맑았다. 그는 단상 위에 주판을 조심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소리는 아주 오래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 소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이 작은 알갱이들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주판을 잘하면 수학을 더 잘하게 되나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수학을 왜 배우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그걸 깨닫는 순간 수학이 두렵지 않아지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시간이 흘러 민주는 중학생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다른 이들에게 맡겨졌고 그는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갔다. 그 선택은 뜻밖이었지만 그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너는 왜 더 커지지 않았니? 왜 계속 교육 스타가 되지 않았니? 사람들은 물었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다. 배움은 조용히 자라야 하니까요. 고등학생이 된 민주는 하루 1시간씩 마을 아이들과 수업을 이어갔다. 그중 어떤 아이는 그를 따라 주판을 더 깊이 공부했고 어떤 아이는 그의 말 한마디를 평생의 문장처럼 품었다. 틀려도 괜찮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AI 교사가 생겼고 가상 수업이 표준이 되었으며 손글씨조차 사라지는 시대가 다가왔다. 하지만 민주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한 장의 종이와 주판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수업을 열 수 있었다. 어느 겨울날, 민주는 오랜만에 할아버지의 무덤을 찾았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언덕 위, 작은 비석 옆에 앉아 조용히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처음 받았던 주판이 들어있었다. 살짝 갈라지고 광택은 사라졌지만 그 속에는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잘 계시죠? 저는 아직도 이걸 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판을 배우고 있고 느림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눈송이가 주판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민주는 그것을 닦아내지 않았다. 그 순간조차 배움의 일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작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수학이라는 이름의 풍경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배운 것들을 천천히 정리해 나갔다. 그 글은 어느새 책이 되었고 이후 수많은 학교에서 읽히게 되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빠른 길에는 눈이 닿지 않는 풍경이 많다. 나는 그 풍경을 기억하고 싶었다. 몇 년 후, 민주는 대학에서 수학과 교육학을 함께 공부했고 마침내 정식 교사가 되었다. 첫 발령을 받은 학교는 놀랍게도 자신이 졸업한 전주문화초등학교였다. 그는 교무실 한쪽에 작은 주판 박물관을 만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손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주판 소리에 빠져들었다. 딸깍딸깍 울리는 소리 속에서 그들은 생각했고 틀렸고 다시 도전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여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주파는 왜 이렇게 느려요?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따라올 수 있거든.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이어졌다. 민주는 더 이상 주판 소년이 아니었지만 그 철학은 숫자를 넘어 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느린 수업, 긴 호흡, 진짜 질문. 그것이 민준이 남긴 가장 오래가는 공식이었다.